이번엔 문서 디자인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디자인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번엔 간단한 문서를 디자인할 때에도 색상이나 디자인 요소 이외에 어떤 디자인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대비, 두 번째 정렬, 세 번째 여백입니다. 대비는 말 그대로 크고 작은 것의 크기 차입니다. 그리고 정렬은 줄을 맞추는 거예요. 여백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글자가 있고 이러한 빈 공간이 있는 것을 여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예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저와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기본 문서 디자인의 기본 원리를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 원리인 대비, 정렬, 여백을 이용해서 실제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편집 디자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편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 번쯤 편집해보자, 편집기를 사용해서 써봐 이런 말들을 쓰셨을 텐데요. 편집이라는 건 정보를 재구성해서 소통 가능하게,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삼각형, 이런 밑줄, 사각형 이런 것들을 각각의 정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정보들을 내가 나의 기준에 맞게 잘 분류하고 내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잘 이용하려면 이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이나 여러분이 문서를 다룰 때에도 낱낱이 흩어진 정보들을 가지런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것이냐, 크기 순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라면요. 또는 사진과 글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정보를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보는 사람들은 이 문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되는구나, 또는 이건 덜 중요하구나, 이 정보는 이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예시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명함을 통해서 정보를 재배치하는 방법을 익혀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명함 디자인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명함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제가 수업을 할 때 명함을 자주 예로 드는데 그 이유는 좁은 지면 안에 딱 필요한 정보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선 색상이나 어떤 디자인 요소들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주어져 있는 흰 바탕에 검은 글자, 그리고 딱 정해진 요소를 가지고 재배치해보는 것을 연습을 해보시려고 해요. 자, 명함은 다들 한 번씩은 다 보시기도 하고 가지고 계시기도 할 거예요. 명함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우선 소속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신다면요. 그리고 나의 이름이 있고 연락처, 그리고 주소, 여기에 이제 이메일까지 더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 소속의 나의 직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함을 보면 어떤 정보들이 종류에 따라서 묶여있기보다는 이름 여기, 연락처 여기, 직장 여기, 직함 여기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앞에 보셨다시피 정보가 흩어져 있는 거죠. 정보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어디 소속이고 이 사람에게 연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다시 정보를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시고 각자의 파워포인트에 열어서 내 정보를 넣은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실 텐데요. 우선 지금은 디자인을 한다기보다는
즉 편집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바탕에 색깔도 예쁘게 바꾸고 싶고 여기 디자인 요소도 넣고 싶고 뭐 로고도 넣고 싶고 글자체도 조금 더 나의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고 싶으실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건 다 그대로 두시고 딱 이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자 크기, 굵기, 위치 딱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옆쪽에 재배치를 해보실게요. 글자체를 바꾸지 마시고요. 색상은 넣지 마시고 어떤 디자인 요소, 뭐 점이라거나 밑줄이라거나 뭐 사각형 이런 거 넣지 않고요. 폰트 변경하지 않습니다. 딱 이 제한된 크기, 굵기, 위치만 가지고 다시 한번 디자인을 명암 디자인을 옆에다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직접 해보세요. 해보셨나요? 생각보다 좀 어렵죠. 굉장히 간단하고 적은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명암 디자인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명암 디자인은 명암 중에서도 정보면에 해당될 텐데요. 보통 앞면에는 제가 여기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보통 앞면에는 이렇게 기업의 이름이나 로고가 크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 면을 하지 않고 딱 뒷면만 가지고 다시 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명함의 요소를 좀 다시 재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가 다니는 직장의 소속이 있겠죠. 직장명이 있겠죠. 직장명은 위로 빼볼게요. 그리고 이름과 관련돼서 바로 옆에 붙을 수 있는 게 뭐죠? 네, 나의 직함입니다. 그리고 보통 명함을 보면 이 이름을 봤어요. 이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잖아요. 그때 필요한 건 전화번호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메일이 빠졌는데 제가 이메일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넣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소가 들어가겠죠. 주소는 보통 아래쪽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직과 그리고 나의 개인 정보들이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 면에 다시 재배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명함을 참고해서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다면 이번엔 이건 이렇게 배치를 했구나 라고 다시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보통 명함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지 저와 함께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이름은 맨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물론 아래에 위치할 수도 있고 상단에 위치할 수도 있고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직과 나의 개인정보를 서로 다른 그룹인 것처럼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단 안쪽에 넣고 그리고 나의 개인정보들은 이렇게 딱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떼어주겠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잡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것과 조직 이름과 나의 개인정보가 다른 그룹인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럼 이제 보시면 글자 크기가 모두 다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해주겠습니다. 가장 잘 보여야 되는 게 뭐죠? 이름이죠. 이름. 그 다음에 디자이너라는 글자는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파워포인트에서 위에를 보시면 글자를 선택하고 글자의 크기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는 대부분 잘 사용하시겠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글자 크기를 저는 여기를 거의 9포인트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와 주소도 이름에 비해서 너무 크죠. 지금 14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는 10포인트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볼드 처리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주소와 연락처는 좀 작게 들어가고 이름이 훨씬 눈에 띄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회사명이냐, 나의 이름이냐를 두고 어떤 걸 더 중요하게 강조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회사명을 더 강조하셔도 되고 이름을 더 강조하셔도 됩니다. 어떤 거든지 나의 기준인 거예요. 저는 회사명은 앞에 명함에 있으니까 이름을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름을 지금 14포인트인데 약간만 키울게요. 네, 그럼 이렇게 강약의 차이가 나타나고요. 회사명은 14포인트인데 12포인트 전체를 선택해서 여기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13포인트로 조금 줄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의 크기 차이도 나고 이 명함을 봤을 때 보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이름부터 잘 보이도록 하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한 것이 아까 말한 대비 차이예요. 대비 차이. 지금 어떻게 대비를 줬죠? 자, 대비 크고 작은 거에 차이를 둔 거예요. 제일 잘 보이는 거, 그 다음 잘 보이는 거, 그다음에 작게 들어가는 것들 이렇게 대비 차이를 뒀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가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정돈된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이제 정렬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네. 이미 일부 정렬이 되어 있긴 한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렬을 하고 싶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간격과 왼쪽 선의 위치를 맞춰줄 수가 있겠죠. 중복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Shift를 누르면 중복해서 선택이 됩니다. 중복 선택을 하시고요. 자, 메뉴에서 정렬을 찾아보세요. 정렬을 누르시면 맞춤이 있습니다. 맞춤에서 왼쪽 맞춤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딱 일직선으로 맞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간격들이 좀 벙벙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좀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약간씩 위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라고 쓰여있는 이 글자도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잘못 눌렀습니다. 자, 중간 맞춤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글자가 맞고 너무 띄어진 것 같으면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럼 정렬을 맞췄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백입니다. 이미 충분한 여백이 확보가 돼서 굉장히 가독성이 좋고 좀 정돈이 많이 돼 보이는데 디자인에서 중요한 디테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백이 간격을 맞춰주는 겁니다. 여백과 간격을 맞춰준다는 건 뭐냐? 지금 제가 사각형을 그려서 보여드린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백의 크기와 여기 여백 크기가 맞아야 돼요. 지금 좀 다르죠? 이걸 다시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시면 이 여백과 이 여백이 거의 비슷해지죠. 이렇게 하면 명함 디자인이 편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색깔을 바꾸셔도 되고 나중에 어떤 작은 요소들을 추가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대비를 줘서 강약을 조절하고 그리고 정렬을 맞추고 여백을 맞춘다 까지 하시면 작은 디자인이지만 훨씬 정돈되고 가독성이 좋아 보이게 됩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예시를 가지고 문서 디자인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세계 유명 도시를 관광지로 소개하는 문구들이 있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도쿄에 대한 설명, 파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어때 보이시나요? 우선 이 문서의 첫 번째 문제점은 도쿄에 관련된 사진과 도쿄의 내용이 서로 연관된 그룹핑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와 여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묶여 보이고요. 그리고 파리와 도쿄 사진이 서로 묶여 보입니다. 그룹핑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정렬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와 여기가 삐뚤삐뚤하게 정렬이 되어 있고 글자도 들쭉날쭉, 여기도 들쭉날쭉.
여기 사진과 뭔가 정렬이 맞은 듯 하면서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읽는 사람들이 시선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혼란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여백인데요. 여백은 남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여백을 줌으로써 어디에 더 주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그 여백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 그리고 그룹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도쿄 제목과 그리고 도쿄에 관련된 내용이 묶여야 되겠고 그리고 사진이 같이 하나로 이어져 보여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파리 사진이 한 덩어리로 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해줘도 도쿄끼리 파리끼리 서로 묶여 보이죠. 두 번째는 대비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글자는 무엇일까요? 네, 제목이겠죠. 도쿄라고 써있는 글자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키우고요. 24포인트까지 키웠고요. 그리고 파리도 24포인트까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도 키워졌습니다. 화면을 이동해서 잘 보이도록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더 굵게 해보겠습니다. 중복으로 선택해 주시고 글자체에서 저는 나눔 고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나눔 고딕 중에서도 나눔 엑스트라 볼드로 매우 강조해서 크게 잘 보이게 이렇게 굵게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본문의 줄 간격이 매우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지가 않은데요. 자, 이 두 가지를 중복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 글줄의 간격을 고치시려면 이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위에 메뉴에서 글줄 간격을 클릭하시고 저는 1.5 정도로 넉넉하게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 훨씬 그 간격이 벌어지면서 눈에 잘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 여기와 여기가 왼쪽 흘려쓰기가 되어 있어요. 왼쪽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정렬은 메뉴에서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 거를 양끝 맞춤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양끝 맞춤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양끝이 맞고요. 이럴 경우에 서로 엇갈리거나 이제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들은 잘 맞춰서 위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렬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정렬은 이 상하 좌우가 다 맞아야 돼요. 자,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에서 안내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기에서 안내선을 눌러주시면 자,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선들이 나옵니다. 이런 선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대어주시고 도쿄와 사진을 맞추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금씩 옮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렇게 갖다 대면 자동으로 맞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눈 대중이라고 하죠. 그거로도 거의 정렬이 맞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잘 맞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안내선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근데 지금 이 옆에 선이 서로 안 맞죠. 이럴 경우에도 여기를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정렬이 거의 맞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렇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파리와 도쿄와 서로 정렬이 맞게 이렇게 됩니다. 사진이 약간 크게 차이 나는데 지금 글자 수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하나만 너무 크면 좀 어색할 것 같으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해주겠습니다. 해주고요. 옆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빠듯하죠? 이럴 경우에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사진은 약간만 키워주시고요. 여기도 사진을 약간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안내서는 다시 없애주고 아까와 비교해 봤을 때 자, 아까는 어떻게 어디를 먼저 봐야 될지 좀 산만하게 느껴졌다면 지금 이걸 보시면 도쿄를 먼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쿄 관련된 사진을 같이 볼 수 있고 파리를 볼 수 있고 파리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보시면 여전히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건 그룹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아까 있었던 레이아웃을 그대로 둔 채 바꾸는 거는 좀 한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캐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라면 지금 정렬과 그룹핑이 서로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을 이렇게 해결할 것 같아요. 먼저 사진은 사진끼리 모아주고 왼쪽으로 사진끼리 모아주고 그리고 텍스트는 텍스트끼리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사진의 크기도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도쿄의 정보는 사진의 오른쪽으로 맞춰주고 요건 역시 정렬을 바꿔서 지금 왼쪽 정렬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바꿔줘봤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니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네, 약간 정렬도 위아래가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를 약간만 줄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커서 계속 옆으로 삐져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눈에 잘 띄게 되죠. 한 덩어리로 보이게 됩니다. 아까는 이렇게 후들었다면 이렇게. 그리고 지금 글자 크기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 거는 여긴 지워주세요. 아까보다 이렇게 하면 훨씬 정리가 되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적용된 디자인 원리는 아까 말했듯이 먼저 대비를 준다. 제목과 본문 크기의 차이를 준다. 두 번째, 정렬을 잘 맞춘다. 세 번째, 여백을 준다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다른 거 하나가 있다면 그룹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끼리 잘 묶어서 그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보인다는 걸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명암과 간단한 문서 디자인으로 디자인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문서 디자인의 원리로 대비, 정렬, 여백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엔 그럼 이 각각의 요소들의 더 특화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대비인지, 어떻게 하는 게 정렬을 맞추는 건지, 어떻게 해야 여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대비의 원리에 따라서 이 디자인을 조금 더 바꿔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직접 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이걸 똑같이 복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비의 원리의 뜻을 제가 써놨어요. 대비는 두 요소가 다를 때 생겨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원의 크기가 똑같죠. 여기서 대비를 줘야 한다면 원 하나는 키워야 됩니다. 여기서 대비를 줘야 한다면 원 하나를 키워야 합니다. 키웠어요. 그리고 이 글자에서도 대비의 원리에 따라서 글자의 굵기와 크기의 차이를 줄 수가 있겠죠. 여기를 굵게 하고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글자에서도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또는 제목과 본문 또는 설명을 알아보기가 쉽게 됩니다. 그럼 이걸 다시 잘 적용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크기는 좀 줄이되 이렇게 대비와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비의 원리로서 이 글자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네, 부족한 부분은 글자를 조금 더 줄여서 할 수가 있겠죠. 네, 자리가 좀 부족해서 약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옆에 왼쪽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대비의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한다는 건 디자인의 요소로 들어간 원에서도 크기 차이를 줘서 훨씬 좀 재밌어 보이고 단조로움을 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자에서도 크기 차이를 둬서 무엇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할지 정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흡연 공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흡연 안내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복사를 한 다음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를 크게 키울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우선 아이콘, 흡연 아이콘 먼저 키우겠습니다. 지금 너무 작게 들어갔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눈에 띄어야 되겠죠. 눈에 띄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글자에서도 위에처럼 큰 글자와 작은 글자 또는 굵은 글자와 아닌 글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거에 비중을 더 두고 싶으신가요? 제가 글자를 약간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장실에서 흡연을 금지합니다라는 글자를 키울 수도 있고 또는 벌금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선 좀 강렬하게 벌금을 강조해서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글자를 더 키워주시고 또 굵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정렬을 했기 때문에 글자도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세요. 여기 위에서 한다고 했죠? 이 부분입니다. 선택하셔서 가운데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글자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글자가 저는 줄 간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줄 간격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약간 좁혔습니다. 또 너무 붙은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엔 줄 간격 옵션에 들어가서 글자를 고정해주고 여기 들어가셔서 고정을 눌러서 정확한 값을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포인트별로 글자 간격이 조절이 되고요. 이렇게 누르면 위에서 이렇게 1, 1.5, 2로 간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섬세하게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옆에는 조금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았다면 이번엔 큰 건 강조할 건 키우고 글자에도 차이를 둬서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될 글자를 보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비의 원리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예제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간단한 메뉴판인데요. 여러분이 흔히 음식점에서 접하는 메뉴판이기도 합니다. 이 메뉴판을 보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음식 이름과 가격이 또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로도 충분히 가격과 음식을 매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다 보기 좋게 가독성이 더 있게 다듬을 수가 있겠죠. 각자 한번 해보시고 저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해볼게요. 우선 이 메뉴판의 문제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메뉴라고 써있는 이름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메뉴의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김밥, 분식, 음료 이게 있습니다. 이건 메뉴 이름이 아니라 분류이지요. 그리고 하단으로 각 메뉴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지금 종류별로 분리는 되어 있지만 이 상위의 제목과 아래의 이름들이 서로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줄이 맞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삐뚤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폰트가 제각각입니다. 네, 다 제각각이죠? 여긴 명조, 여긴 지금 나눈 곳이 이게 사용되었어요. 이것들을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제목과 이름의 분리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폰트를 일관되게 맞춘다. 세 번째, 줄을 맞춘다. 이거는 제목에 써있듯이 정렬이 되겠죠? 이 기준에 따라서 디자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는 내용을 아래로 옮겨볼게요.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줄을 먼저 맞추는 것부터 해볼게요. 먼저 위에 제목과 이름부터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봉순 김밥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 있고 위에 이제 김밥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김밥은 조금 굵은 글자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전에 말했듯이 자, 여기를 간격을 조금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훨씬 알아보기가 쉽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약간 줄여줄게요. 10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김밥이라는 이름이 있고 하위에 메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 분식도 똑같이 가져오겠습니다. 분식은 지금 같은 폰트로 바꿔줘야겠네요. 오딕으로 바꿔주시고 이것도 똑같은 10포인트를 해주시고 글줄 간격도 똑같이 맞춰주세요. 그리고 분식이란 글자는 두꺼운 글자로 써줬습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지금 훨씬 알아보기가 쉽죠. 그리고 가격표 역시 지금 줄이 안 맞아요. 줄이 안 맞는 걸 잘 맞춰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로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글자의 크기를 이것도 10으로 해볼게요. 글자는 조금 두껍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저는 9포인트로 줄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기와 여기에 줄줄 간격을 잘 맞춰주시고 마찬가지로 분식 역시 분식의 가격대 역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여기를 복사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아까처럼 4,000원 가격을 조금 바꿀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료도 마찬가지로 이거와 같은 기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다음으로 줄이에요. 줄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저는 윗줄에 이렇게 일렬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나 고봉순 김밥이라고 들어가 있는 타이틀은 이제 나의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거는 한쪽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것도 글씨체를 통일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두꺼워서 이게 갈 수 있겠죠? 두꺼워서 구분이 되도록 보일 수가 있겠죠? 음료도 옆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네. 복사를 하셔도 되고 글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좀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네. 3개만 들어가니까 제가 우선 임시로 이렇게 빼겠습니다. 웰치스, 여기는 콜라, 이렇게만 해도 위보다 훨씬 가독성이 좋게 그리고 각각의 메뉴가 한눈에 더 들어오도록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디자인의 원리에 따라서 해볼 예제는 간단한 공지문입니다. 다음에 공지문을 이제까지 여러분이 배우신 문서 디자인의 원리인 대비, 정렬, 여백에 따라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글자체를 많이 바꾸시거나 혹은 배경에 색을 넣으시거나 어떤 디자인 요소를 추가할 필요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요소만으로 새로 디자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글자 크기를 바꾼다거나 위치를 수정하면서요. 그럼 잠깐 영상을 멈추고 작업을 해보시겠습니다. 해보셨나요?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하려니 조금은 어렵죠? 게다가 다른 디자인 요소 없이 이 글자만 가지고 하라는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은 막막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자를 먼저 가장 큰 제목부터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글자를 크게 넣으면 그게 눈에 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글자를 띄게 하는 건 글자의 크기가 아니라 굵기, 색상, 여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글자를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줄이고 굵게 만들어서 시선을 더 사로잡도록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선택하시고요. 자, 메뉴에서 좀 글자에 폰트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도 글자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글자체를 바꿀 때 이렇게 눈에 띄어야 되는 공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글자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그랬었죠? 네, 굵고 가독성이 좋은 글자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G마켓 산스라는 서체를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얇은 서체보다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서체보다는 이렇게 굵은 서체를 사용하여야 읽는 사람의 시선을 더 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헤드라인 서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서체는 사실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예전 10몇 년 전에 사용했던 서체여서 이 서체를 사용하면 다소 올드해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걸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서체도 많이 사용하세요. 이런 서체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서체입니다. 어디 볼까요? 네, 이런 서체들. 이런 서체, 필기체 귀엽잖아요. 많이 사용하지만 이건 역시 가독성을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지양해야 되는 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글 무료 서체 중에 굉장히 많은 서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봤을 때 눈에도 띄고 가독성도 좋고 잘 읽히는 서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서체. 자, 흘림체 가능할까요? 좋을까요? 네, 적합하지 않겠죠. 이런 서체들은요. 이런 서체 무난하긴 합니다만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두껍고 네, 이런 서체들. 배달의 민족 도연체도 공지문에 적합한 편입니다. 저는 이 서체로 그러면 이번에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굵게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굵게 바꾸게 되면 글자가 아주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만 줄여줄게요. 이렇게만 줄여줘도 되죠. 네. 34 정도로 38 정도로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약간 줄였습니다. 꽉 차지 않죠? 이거보다 약간 더 줄여도 돼요. 36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날짜와 장소가 들어가는데 이건 역시 좀 바꿔줄 수 있겠죠. 예. 굳이 두 줄로 할 필요 없으니까 한 줄로 해주시고 글자가 크기가 똑같아요. 글자를 조금 다르게 해주면 더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 이 내용에서 날짜를 위로 분리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체를 바꿔주는데요. 위에는 굉장히 장식적이고 눈에 띄는 서체를 선택했으니까 아래 내용들은 나눈 고딕으로 선택해서 좀 무난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해 보이게 할게요. 두 개를 같은 거 선택하셔도 되지만 컨텐츠가 달라지는 만큼 서체를 약간 바꿔주되 아래는 장식적이지 않고 누가 봐도 좀 무난한 서체,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은 서체를 사용하시는 편이 좋아요. 그리고 아래 장소도 글자의 폰트를 똑같이 나눔 고딕 볼드로 해주고 대신 글자체는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좌우 비교가 어떻게 되시나요? 물론 이 디자인도 눈에는 띕니다. 하지만 오른쪽 디자인이
어딘지 모르게 조금 더 정돈이 되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마지막으로 정렬 하나만 맞춰볼게요. 전체를 선택하시고 파워포인트 상단에 정렬 메뉴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일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